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이번 시간은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고려의 정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고려 정치를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공민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단독으로 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이번 강의에서 건질 수 있는 아주 소득이 높은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공민왕을 만나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네.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고려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멸망은 조선의 건국이고요. 조선의 건국은 고려의 멸망이죠. 그러므로 고려의 멸망 과정은 조선의 건국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시간의 화살표를 제가 살짝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여기를 일단 보시면요. 자, 시간의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몽골이 몇 년에 우리를 침략을 해오냐면 1231년에 바로 몽골이 침략을 해오죠. 몽골이 침입을 해온다. 그래서 우리는 1232년에 수도를 강화도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1232년에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강화도로 우리는 천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대몽항쟁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 힘에 붙여가지고 1259년에 바로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되는 거죠. 몽골과 강화를 체결을 한다. 강화도의 강화고요. 몽골과 강화 체결했다. 이 강화는 한자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같습니다만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몽골한테 쉬운 말로 항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1270년에 바로 11년 동안 항복한 이후에도 계속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다가 1270년에 드디어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강화도가 임시 수도였는데 도읍지를 수도를 개경에 다시 귀환했다라고 해서 개경환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대체로 대몽항쟁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개경환도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몽골한테 내정 간섭을 받게 되잖아요. 그 내정 간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271년에 이 몽골 제국은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몽골 제국에서 바로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하는 한 글자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몽골의 약 80년간의 이 간섭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바꾼 나라 이름을 따서 원간섭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간섭기에 우리가 어떠한 간섭을 받았는가. 고려는 원으로부터 어떠한 간섭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거는 자, 개경환도까지. 개경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시 고려의 집권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무신들이었죠. 무신들이 1170년에 무신정변을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100년 동안 고려를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집권 세력이 무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집권 세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힘이 셌죠. 그런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 원간섭기에는 친원파인 귀족들이, 고려의 귀족들이 바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권문세족이 바로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고려의 국정을 자신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가장 힘 있는 세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원간섭기 끝난 다음에 권문세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간단히 볼 겁니다. 그리고 원간섭기 약 80년간인데요. 이 원간섭기는 언제 끝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원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바로 그때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왕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자, 그래서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1374년에 결국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사망하게 되는데, 공민왕이 즉위할 때까지를 대체로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 80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이 원간섭기의 군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공민왕이 처음으로 반원 자주운동을 전개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에도 우리 고려의 군주들은 나름대로 자주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혁 정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이 시기에는 원나라가 힘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간섭기는 왕이 충자 돌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원한테 충성한다라고 하는 굴욕적인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묘호를 그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자 돌림의 6명의 충자 돌림의 왕이 있는데요. 이러한 충땡 왕들의 바로 이와 같은 개혁의 노력. 자, 요것도 요즘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 충렬왕과 충선왕, 이렇게 두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이 본격적으로 반원 자주운동을 전개를 해서 이번 강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민왕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민왕은 피살됨으로써, 암살당함으로써 결국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민왕이 1374년에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고려가 멸망한 것은 1392년 조선 건국이라는 겁니다. 고려가 멸망을 하면서 조선이 건국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1374년부터 1392년까지의 이 18년간은 고려가 더 이상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망해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기에 바로 권력을 잡게 되는 새로운 세력이 누구냐면 신진사대부라는 겁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연합이 결국 고려의 정권을 잡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조선 건국 4년 전인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바로 이성계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성계와 연합한 신진사대부가 바로 권문세족을 누르면서 바로 정치를 운영을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조선을 건국해 나갔는지 반대 세력을 누르면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서대로 원간섭기에 어떤 간섭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누구인가, 원간섭기에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충땡왕의 개혁 노력, 가장 중요한 충렬왕과 충선왕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강의의,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고려가 망해가는 과정, 요렇게 5단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얼른 지우고 하나씩 우리 해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원의 내정 간섭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 간섭기에 부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위란 뜻이죠. 왕의 사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황제가 있죠. 몽골인 원나라 황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 고려의 군주는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즉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고려의 군주, 고려의 왕은 바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부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부마가 왕인 나라니까 바로 네, 부마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왕실에 우리 고려의 왕실의 호칭과 그리고 관리제도가 또 격화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의 군주는 뭐라고 불렀냐면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전하, 한 단계의 격화된 용어인 전하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 왕들은 죽은 다음에 묘호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이 네, 바로 묻히는 묘 앞에 붙이는 호칭이 바로 네, 묘호잖아요. 묘호가 그 전까지는 조 또는 종으로 끝났죠. 그래서 태조 왕건 또 뭐 광종, 성종 뭐 이런 식으로 조 아니면 종이었는데 이제는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 무슨 왕 네, 이런 식으로 묘호가 역시 또 네, 매우 굴욕적으로 바뀝니다. 네, 자 이러한 모습. 자 그리고 관리 제도가 격화되었는데요.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은 이성육부죠. 이성육부인데 요 이성이 하나의 부가 됩니다. 첨의부라고 하는 하나의 부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육부는 4개의 사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육부가 1부4사로 격화되면서 축소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나라가 네,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을 원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고려에 둔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이라는 말은 지방행정기구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동쪽을 정벌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일본을 말하는 거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고려에다가 둔 네,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인데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도 계속 남아가지고 이 기구가 계속 남아서 우리의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거죠. 내정을 아주 강하게 간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속에 네, 부소로서 이문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이 부속된 이 부서가 가장 네, 우리를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어떤 부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루가치. 이거는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우르르 와가지고 이 총독들이 네, 우리 고려 조정의 네, 요소에 배치가 되면서 바로 얘들이 바로 네,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한테 고려의 영토까지 뺏기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뺏기는지 네, 제가 한번 지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실까요? 영토를 뺏긴 부분은 3군데입니다. 뺏긴 부분은 3군데인데 자, 우선 네, 제일 먼저 어디를 뺏기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가 천령이라고 하는 네, 고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 위쪽, 이 위쪽을 그냥 네, 원나라한테 뺏겨가지고 원나라의 영토, 몽골 제국의 영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원나라가 이 몽골이 쌍성총관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자 여러분 요게 강화도죠. 강화도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름 아닌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대동강이 흐르는데 대동강의 하류에 또 아주 큰 도시 하나 있죠. 바로 평양이죠. 네, 고려시대에는 서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개경하고 서경 사이에 자비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비령의 위쪽, 바로 여기를 자 어떤 이름으로 뺏기게 되냐면 동령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뺏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이쿠, 네, 제주도를 안 그려놨네요. 사실 제주는 조금 더 아래쪽인데 네,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조금 위쪽에다 그렸습니다. 바로 여기, 네, 여기가 그 몽골의 주목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전한 곳이 바로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들이 와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나 탐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신들의 영토로 뺏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탐라 총관부라고 해서 또 이 부분이 바로 네, 원나라의 영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긴 영토는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인데
이 중에서 두 개는 충렬왕 때 외교적인 노력으로 다시 되찾습니다. 네, 바로 탐라 총관부와 동령부는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요거 없어지면서 다시 이 지역이 바로 고려의 영토로 흡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쌍성 총관부는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얘들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쌍성 총관부는 우리가 쳐들어가서 고려가 쳐들어가서 원으로부터 그냥 탈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죠? 바로 다름 아닌 공민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가서 우리가 빼앗게 다시 우리의 영토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요 정도로 원의 내정 간섭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득세했었고, 그리고 원 간섭기에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 무슨 파? 그렇죠. 친원파. 친원파가 바로 권력을 잡았거든요. 친원파인 귀족들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권문세족은 정치적으로는 친원파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 소유의 농토를 넓혀서 자기의 경제적 기반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불법적으로 넓힌, 확대시켜 나가는 이러한 농토를 뭐라고 하냐면 대농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은 정치적으로는 원과 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농장이라고 한 건 어디까지나 불법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 부를 이용을 해서 넓혀나간 불법적인 그런 어떤 소유 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통해서 점차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농장은 어떻게 혁파가 되냐면요. 바로 신진사대부가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회군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와 연합을 했었던 신진사대부 세력이 바로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이 정치적으로는 권문세족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권문세족의 대농장이 여전히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권문세족이 경제적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회군 이후에 3년 후인 1391년 바로 이들이 바로 아주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대대적인 토지개혁이 뭐냐면 바로 신진사대부가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를 하면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을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91년 과전법 실시할 때까지 계속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대농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건국 1년 전이죠. 그런데 이 과전법을 실시한 세력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도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고려시대지만은 이 과전법이 바로 조선의 토지제도의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의 최초의 토지제도는 바로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바로 이겁니다. 원 간섭기에 바로 충자 돌림의 6명의 충자 돌림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들이 아무런 어떤 개혁 노력도 안 하다가 공민왕 때 처음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각자 다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했지만 원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 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원 간섭기에는 원나라의 힘이 셌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잘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바로 그 부분 비록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원 간섭기에 이러한 어떤 왕들의 군주들의 충자 돌림 왕들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개혁의 노력, 그것이 매우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충렬왕과 충선왕 이렇게 두 명의 왕의 노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시겠어요? 자, 우리 아까 원 간섭기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 영토는 계속 뺏겨왔는데
뺏긴 땅이 세 군데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그런데 이 세 개 가운데에서 두 개는 바로 충렬왕 때 돌려받았다라는 겁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탐라총관부하고 동령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요거 두 개는 네, 외교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네, 다시 돌려받았는데 쌍성총관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돌려주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공민왕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뺏어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네, 충자 돌리면 왕 가운데 첫 번째가 충렬왕이고요. 두 번째가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개혁기구로서 사림원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네, 개혁을 추진하고요. 네, 그리고 충선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 중국에 있겠죠. 그리고 연경은 지금 현재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네, 그래서 베이징은 청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원나라의 수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연경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서관, 일종의 독서당을 설치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네, 책을 이제 많이 구비해 놓고 원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바로 고려의 뛰어난 유능한 유학자들과 교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교류의 과정에서 고려의 유학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성리학은 충렬왕 때 이미 도입이 됐거든요.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도입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 성리학은 더더욱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탐라총관부 동령부를 회복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충렬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충선왕 여러분이 이렇게 네, 왕을 골라내실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이번 강의, 네, 이번 제15강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고려 정치에서 공민왕의 비중은 공민왕과 공민왕 외의 고려 정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 공민왕 한 사람이 가지는 이 출제의 그 빈도와 네, 비중은 매우 높고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민왕이 즉위한 거는요. 즉위한 거는 1351년인데 뭐 즉위하자마자 바로 전폭적인 개혁 정치를 시작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52년에 네,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작을 할 때는 바로 원나라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듯이 네, 하나를 원나라한테 한 방을 먹이고,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친원파 귀족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원나라의 하수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한테도 또 한 방을 먹이면서 이제 네, 원나라에 대한 전쟁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년 후에 대승을 거둬요. 네, 그래서 그 해에 굉장히 많은 네, 반원 자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대승의 해. 4년 후 1356년. 물론 연도는 몰라도 상관이 없겠어요. 네, 대승의 해로서 자, 여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민왕은 시련을 겪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은 이때 홍건정만 안 쳐들어왔으면 아마 크게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네, 그리고 홍건적이 안 쳐들어왔으면 아마 공민왕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하면서 이 고려의 그 약해진 국력을 부활시키면서 고려가 훨씬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역사책에 네, 그 한 줄 정도 네, 정도 나오는 고려 말에 유능했던 장군 뭐 요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네, 공민왕은 피난을 가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큰 시련을 순서대로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을 잃고 네, 회의에 시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가까이 두면서 신임하고 있었던 승려인 신돈에게 정치를 그냥 시켜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하면서 그냥 맡겨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공민왕의 그 재위기간 동안 내내 신돈이 뭘 한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신돈이 네,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이 시작되는 거는 1359년 홍건적의 제1차 침입이 되는데요. 연도는 역시 또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돈이 그 이후부터 136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되는데, 이 신돈이 정치를 주도했던 시기는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신돈이 권력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왕인 공민왕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한테 일을 맡기고 자기 대신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신돈이 왕이 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돈과 공민왕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되고, 왕과 신하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누가 피해봤죠? 신하가 죽잖아요. 네, 그래서 신돈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비록 사이는 나빠졌지만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신돈을 죽이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라는 거죠. 외로워진 공민왕은 계속 방황을 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민왕은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즉위, 그리고 시작, 선전포고, 그리고 대승, 그리고 실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신돈한테 맡겼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신돈을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황하다가 죽었다. 요렇게 공민왕의 재위 기간과 함께 같이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사망은 1474년이고 신돈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건 1365년. 요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즉위했다. 그리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일단 원나라에게 일단 한 방을 먹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나라한테 몽골풍을 이제는 금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죠. 변발. 그거 정말 헤어스타일 나 정말 싫었거든.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는 변발 안 할래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몽골이 입는 복장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북방 유목민족이 뭐 가죽과 이 털 옷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어떤 이들의 그 전통적인 복장, 그거를 호복이라고 하는데, 호복도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변발과 호복,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코디,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몽골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가까이 있는 권문세족한테도 또 한 방을 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 권문세족에게. 여러분, 최후가 정방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신집권기가 끝난 다음에도 정방은 계속 살아남고, 정방의 구성원이 무신이 아니라 권문세족이 되면서 바로 정방은 무신집권기 이후에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의 핵심 권력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계속 정방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계속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권문세족의 핵심 권력기구인 정방을 폐지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결국 정방을 완전히 폐지하게 된 건 바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가 폐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승의 해. 당시 권문세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씨 가문을 숙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철 일파를 모두 숙청을 하게 된다. 당시 권문세족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당시 원나라의 그 황제인 순제의 그 비가 바로 기황후라고 해서 바로 기철의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공민왕 앞에서도 인사 안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씨 일파를 모두 처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의 연호, 이제 원나라의 연호는 더 이상 안 쓰겠다. 원의 연호 금지하고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관제가 격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관제 다시 복구. 관제 다시 복구.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소. 가장 내정 간섭을 많이 했던 부서가 바로 이문소라 그랬었죠. 요거 폐지하고요. 또 있습니다. 바로 쌍성총관부를 바로 대승해인 1356년에 바로 탈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공민왕의 업적이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다. 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홍건적이 쳐들어왔다.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공부했죠. 지난 강의 제14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침입 때에는 우리가 홍건적을 막아냈는데 2차 침입 때에는 홍건적이 병력이 2배, 1차 침입 때 2배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개경이 함락되면서 바로 공민왕은 바로 지금 현재 경북 안동인 복주까지 피난을 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시련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 편에서 이 공민왕을 원나라의 그런 어떤 압박을 방어해주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방패였던 자기 아내, 바로 몽골의 공주였지만은 바로 공민왕과 결혼한 다음부터는 공민왕 편에서 몽골과 싸워주었던 자기 아내, 그리고 공민왕이 굉장히 사랑했다 그러죠. 노국 대장공주, 노국 공주가 사망해 버리고 맙니다. 노국 공주 사망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몽골에 일어난 원나라의 이런 어떤 탄압을 막아줄 방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마저도 여인마저도 죽게 되니까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정치를 맡기게 되냐면 신돈한테 정치를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돈이 바로 이제 공민왕을 대신해서 권문세족과 싸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하는 데냐? 권문세족은 대농장을 넓혀가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그리고 부를 쌓았다 그랬었죠. 여러분, 대농장, 농장을 넓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한국사는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사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고리대라는 거죠.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자영농,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농민이 먹을 게 부족해서 곡식을 빌리러 옵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곡식을 빌려줘요. 그리고 고리대, 높은 이자로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농민은 못 갚게 되는 거죠. 못 갚으면 바로 담보로 받았던 이 토지를 빼앗으면서 그 농민까지 함께 세트로 자기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빼앗고, 그리고 일반적인 평민인 백성까지 그냥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게 바로 권문세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토지 전자입니다. 그리고 백성,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을 다시 평민으로 풀어주는, 토지와 백성을 변별해서 다시 잘 정리하는 그러한 기후가 바로 다름 아닌 전민변정도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신돈과 공민왕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손해 기능을 하면서 일을 해, 실무만 해야지.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신하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형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국공주 죽었죠. 자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 승려인 신돈마저 자기 손으로 죽인 다음에는 이제 공민왕은 더욱더 외로워지면서 방황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바로 공민왕의 파란만장한 이제 생은 끝이 나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권문세족이 확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민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고려는 더 이상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공민왕 사망 18년 후인 1392년에는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왕조가 출범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또 해야 되냐면 공민왕 사후에 바로 고려가 멸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은 조선이 건국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민왕 사후에는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우왕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최영,
그리고 이성계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 네, 이러한 인물들은 바로 고민왕 때 고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 그리고 외구의 침략, 우왕 때 외구의 침략을 잘 막아내면서 국민적인 어떤 영웅이 된 이러한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무신 집권기 이후에 새롭게 부흥한, 새롭게 일어난 군인 세력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들을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왕은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권문세족과 싸우기 위해서 젊은이들, 바로 이러한 개혁적 성향의 젊은이들을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진 4대부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균관은 조선 시대에 바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신진 4대부, 바로 이 신진 4대부들은 이성계와 연합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먼저 권력을 잡은 인물은 바로 최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이 우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우왕과 최영은 사돈간이 된다라는 거죠. 장인 사위 관계가 되면서 바로 이 최영이 집권자가 돼요. 최영은 한마디로 외로운 독재자, 매우 청렴결백한 독재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영은 굉장히 공포정치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청렴결백했지만은 아주 작은 잘못, 관리가 아주 작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아주 아주 중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영의 이러한 독재에 바로 신진 4대부와 이성계 세력은 연합을 해서 바로 이들이 바로 최영에 맞서는 그런 어떤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이제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는 명나라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원나라의 모든 영토는 이제 명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나라의 옛 쌍성 총관부 자리는 원나라가 고려한테 준 것이 아니라 고려가 그냥 쳐들어와서 현재 고려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옛 쌍성 총관부 자리는 지금도 원나라의 땅이고 원나라의 땅을 완전히 계승한 명나라의 땅이다. 지금은. 그래서 옛 쌍성 총관부 자리는 이제 명나라의 땅이 되었으니 명나라가 앞으로 이 자리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보를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는 천령 이북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천령위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서 이 천령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옛 쌍성 총관부 자리를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보를 해오자 바로 고려의 조정 내에서는 바로 그럼 명과 싸우자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게 되냐면 바로 최영이 논쟁에서는 명을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고려의 대외 정책이 되면서 바로 요동정벌을 하러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예 군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바로 요동정벌을 하러 나서게 되는데, 이때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최영이 가지 못하고 최영이 직접 안 가고 요동정벌을 내내 반대했던 이성계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정벌하러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바로 최영과 우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인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최영과 우왕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언제냐면 1388년 위화도 회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이성계와 연합했던 신진 4대부가 바로 집권하게 되면서 기존의 집권 세력은 권문세족의 집단을 모두 다 몰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권문세족의 대농장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 대농장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1391년 과전법을 실시해서 대농장을 혁파하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농경지를 다시 원주인한테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 원주인한테 돌려준 그 농경지로부터 적정한 정당한 조세를 수입하는, 조세를 징수하는 그런 어떤 국가 재정의 발전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전법 실시함으로써 바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마저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392년에 바로 이성계가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아요. 양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이후에 조선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멸망을 하고, 조선이 바로 그 이후부터 바로 우리 한국사의 그 주인공으로서 519년간 바로 한국사에서 조선 시대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 5개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공민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민왕 이외에도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내용들이 또 그것들을 다 합치면 한 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민왕 이외의 부분도 잊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른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